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집값 과연 오를까 떨어질까 답은 정해져 있다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보시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힘겨루기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돼서 낮은 거래량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로. 그래서 매매 거래량 보시면은 이제 이번 3월 달에 1593건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1년 전, 즉 2018년 3월 13,000건 대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이고 마이너스 90%가.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1578건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3월에 한 20건 정도 소폭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미하게 증가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서울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 거래량이 살아났다, 그런 한심한 여론 기사나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또 막 혹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은 보시듯이 바닥인 수준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거는 이제 전월세 거래량 보시면 전월세 거래는 안 줄었어요. 그래서 3월에 15,000건 정도 15,000건 정도 돼서 뭐 이제 작년 2018년 3월에 이제 17,000건 된 거 비교해봐도 그렇게 뭐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니고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팽팽한 시장 상황에서 현재 이제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3월까지 헬리오시티빨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었죠. 그래서 3월까지 좀 15,000건, 뭐 1,700호, 7,700호, 1,200호 해가지고 매달 좀 공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상황을 봤을 때 현재가 매수자 시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전세가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세가가 과연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느냐 보시면 2017년 71% 이후로 해서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매매 가격은 이제 2017년 이후에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지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7년에서 2018년 가면서 마이너스 3% 정도 빠졌고,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 가면서 또 마이너스 9%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연속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매매 시장에 있어서 현재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매수자가 급하지가 않아요. 집을 지금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주거하느니 신축 공급도 여기 표에서 보시는 대로 계속 늘고 있는데 전세 살겠다, 전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죠. 그래서 지금 4월, 5월에는 좀 공급 물량이 적죠. 4월, 5월에는 뭐 750호, 75호 해서 서울의 공급 물량이 좀 적은데 그래서 전세가 지수가 현재는 약간 좀 낙폭이 멈추고 안정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강동구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6,600호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됩니다. 다시 공급 물량이 터지고요. 그래서 그 요 각 구별로 어느 아파트인지는 다들 대충 아시리라 보고 있고요. 저 물량 공급까지 좀 보신 다음에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매매 시장을 다시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 이후 정도에는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을 좀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실거주 용도의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안 사도 충분한 주거 지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라는 거고,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정책적인 제한, 뭐 대출 제한 같은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그래서 매수자 우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향후를 예측을 하려면 도대체 왜 2018년 하반기까지 폭등을 했을까 좀 알아봐야 합니다. 폭등한 첫 번째 사유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아직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현재도 그런데요. 이제 보시면 그래서 서울시 수요는 379만 가구인데요. 아파트 공급 호수는 273만 호라서 아직은 아파트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갭이 좀 적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갭 투자 열풍을 좀 일으켰죠. 그래서 스타 강사들, 뭐 후라이팬 들고 다니는 아줌마들도 나타나고 해서 갭 투자 하시라고 지역을 찍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찍어 드린 강의 이후에 1억이 오른다고 했고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분들이 찍어준 아파트 단지 왜 올랐냐? 지금 그분들
강의 들은 사람만 해도 몇백 명 되거든요. 그 강의 들은 사람들만 버스 타고 몰려가도 그 아파트 단지 폭등합니다.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시면 200명이 대전 둔산동에 아파트 단지 사겠다고 몰려가는데 매도자가 갑자기 부동산에 막 10명씩 나타나서 자기 물건 사겠다는데 팔겠습니까? 서로 이제 사겠다는데 당연히 호가를 높이겠죠. 그래서 사람들 인식이 2012년에만 해도 집값이 몇 년째 떨어졌는데 집 사면은 미친 거라고 그랬어요. 미친 거라고 생각했고 전세로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도 전세가율도 매매가 대비 이때는 55%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갭 투자 열풍 때문에 실거주자들은 전세로 살면서 계속 전세가율은 올라가서 75%까지 올라가게 됐고 대신에 투기꾼 분들은 전세가율이 올라가니까 갭이 적어져서 옳다구나 하고 부동산을 사재끼기 시작했습니다. 즉 대출을 이용하면 나도 부동산 자산가라는 꿈을 키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폭등한 사유는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해서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어서 안 그래도 갭 투기꾼들이 활개치는데 서울에 좀 집중 투자가 일어났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용성, 노도광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졌죠. 이게 좀 정책이 약간은 아쉬운 점이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밝혔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16년, 17년부터 규제를 할 때 현금을 묶지는 않았어요. 다주택자들 현금을 묶지는 않고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해서 약간 좀 간접적인 제한을 다주택자한테 가했는데 그래서 현금은 계속 놔돌았고 대출을 받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계속 2년 동안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랬던 것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대출금 다 이제 제한을 해버리니까 다주택자 대출 못 받게 그러니까 확 꺾인 거거든요. 그랬다라는 점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 사유는 다들 약간 간과하실 수도 있는데 2009년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하우스포 양산할 때 시점쯤을 스타트로 해서 매수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는 대신에 이제 소득은 좀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금리를 막 이렇게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3만 달러를 향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몇 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죠? 부동산 사면 미친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현금을 좀 모았던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현금을 모았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분들은 시장을 정부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믿음 하에 물론 이제 이러한 믿음은 노무현 때 심어주기는 했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돈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마구마구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올랐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사유로 올랐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값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쪽에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사유 다음 장부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수자가 계속 우위에 있는 첫 번째 사유가 이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들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통계청이 최악의 인구 시나리오라고 내놓은 게 최근에 저출산 현황을 반영을 한 건데 2019년 현재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5,130만 명이었거든요. 5,130만 명인데 2067년에는 몇 명이 되냐면 3,900만 명으로 좀 예측을 해서 25%나 준다. 25%나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 25%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인구 구조가 좀 바뀌게 되는데 2017년에 보시면 15세에서 64세, 즉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73%라서 꽤 높았었고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13%에 불과해요. 13%에 불과한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65%로 줄어들고요. 2040년에는 56%로 줄고 2067년에는 45%로 줄어서 부양해야 되는 인구보다 부양받아야 되는 노년 인구가 46%로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민연금이고 뭐고 나라에서 번 돈 전부 다 노인들 복지비에만 써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40년 뒤에는. 그런데 아파트에 투자할 여력이나 생길지 이런 시점이 돼도 좀 의문이 되고요. 근데 혹자는 그럽니다.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니 한 사람당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가구당 소득이 2배가 되니까 폭등한다고. 근데 이 주장의 근거는 국내 총생산, 즉 GDP가 계속 성장해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연봉 5천과 6천 버는 두 사람이 있다면 미래에는 사람이 적어지는 대신에 이 사람이 1억 1천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아직 90년대, 200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변호사 회계사 같은 8대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 의사, 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죠. 1, 2, 3번이 하나가 돼서 좀 먹고 살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호 직업이 1, 2, 3번입니다. 현재도 1, 2, 3번인 한 저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이제 1번 전문직이 왜 힘든가요, 요새? 이제 외국에서 돈 벌어온 직업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국내에서 돈은 워낙 풀리는 돈을 전문 대리인을 해서, 민간을 전문 대리를 해서 돈을 버는데, 이제 전문직이 날로 많아지니까 국내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나눠 먹을 돈이 점점 이제 적어져서 힘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 재벌 위주의 경영으로 해서 철저히 총수의 이익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봉 6천 대기업 과장이 2040년이 되면 1억 2천이 될 것 같으신가요? 물가 상승률 제외했을 때, 현재 화폐 가출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요새 취업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대기업에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식의 사람을 동원한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는 생산지 뽑을 필요가 없고요. 일반직도 갈수록 전산화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안 뽑고, 지금도 안 뽑고 미래에도 안 뽑고, 연봉은 최소한으로 올리려는 게 기업들의 기본 생리입니다. 그래서 공장들도 다 해외 이전하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나마 의사 약사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앞으로 전문직이 많아지면 의사 약사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번 전문직과 같은 이유로요. 그래서 미래에는 약간 제조업,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뭔가 무형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즉 창의적인 서비스를 파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1인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연봉도 수직 상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실리콘밸리의 벤처 이런 직장들에 투자하고, 또 그런 회사 직장인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2019년 최고 직업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데이터나 상품 기획 등 창의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마케팅 매니저 같은 직업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 등은 모두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아닌 고객의 데이터를 이제 연구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재창출해내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득도 적혀 있는데, 소득도 보시면은 1억 몇 천씩 되죠. 소득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현금 여력이 없다라는 건데요. 2016년까지 모은 돈을 저는 2017년, 18년 폭등 때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가계에는 현금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한 걸 보시면 2019년도에는 2.1%죠. 2.1%로 이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집살 현금 여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측의 근거는 바로 가계부채 증가 비율을 좀 분석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유인데요. 대출 규제 측면에서도 집을 살 현금 여력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9.13 대출 규제 이후에 2주택자부터 갭 투자에 의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시면 2018년 이후에 이렇게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고요. 9.13 규제 전까지 계약한 아파트까지 대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실제 규제 효력 발생일은 11월 13일 이후부터로 볼 수 있는데요. 대출금 증가율이 12월부터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0.8% 최고점을 찍고 규제 안 되니까 막 온통 다 몰려가서 계약하고 대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부동산이 호황이었으니까 이때 다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여기서 보시면 0.8%에서 2018년 12월에 0.25%로 급락을 했고 2019년 1월에는 마이너스까지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직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때 9.13 대책 규제 전까지 계약한 아파트에서 대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무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 및 1주택을 가진 갭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이면서 갭 투자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9.13 그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유주택자들 대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 말고는 대출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공급이 느니까 또 집값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싼 전세 가격이 싼 전세를 찾게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즉 현재 유일하게 대출 껴서 매수 가능한 무주택자들은 대출받을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받아도 현금 여력이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내놔도 집 내놔도 급매라고 내놔도 안 팔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게 되면 돈 가진 사람이 없다. 집 사려는 매수 대기자 중에 그렇게 좀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유는 매매 가격 지수 대비해서 전세 가격 지수가 낮다는 얘기인데요. 그래프가 이제 강남구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강남구는 이제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 현재 전세가가 낮고 대출 규제에다가 공급 물량도 증가를 하니까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는 싼 가격에 전세 구하고 유주택자 즉 투자자는 대출 규제로 현금이 없고요. 이제 갭 투자자는 이제 갭이 이제 커져서 이제 투자 수익이 확보가 안 되니까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보시는 세 가지 유형의 매수 대기자 모두 다 매수를 안 하게 되겠죠. 매수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안 하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향후에 집값이 오를까요? 아니요,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올랐던 전제인 서울 아파트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깨지게 되고요. 갭이 적었는데 갭이 엄청나게 벌어졌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리고 다주택자 핀셋 규제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바뀌면서 현금 여력을 떨어뜨려서 살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4번에 현금 증가하는 거는 부동산 매수가 없는 동안은 현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는 매수 대금 확보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려 보입니다. 그래서 1, 2, 3번 조건은 좀 깨지고요. 오르기 위한. 그리고 4번만 좀 남게 되는데 이거는 현금을 모으려면은 앞서는 5년 정도 걸렸죠. 상승장이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 5년 걸린 것도 경제 성장률이 2%대가 아니고 좀 높았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부동산 불패시나 아이 안 낳는 나라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본처럼 될 거다라고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14년 방송이거든요. 이게 되게 타이밍을 참 못 잡아요. 2014년이면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현금도 어느 정도 모았고 그리고 부동산도 하락한 지 몇 년째 됐고 집 사면 미친 거야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게 타이밍을 참 못 잡는 것 같아요. 이때는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현금 여력은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는 이런 얘기 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인구가 저하되는 시점이고 최고점 찍는 그 원년이거든요. 2020년, 21년. 그리고 제2의 성장 동력을 한국이 지금 저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되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부동산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희망이 있다고 하면 현재 그 미중 무역 갈등 있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제조업이 좀 타격을 입고 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제조업이 그래서 반대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바닥 찍고 조선업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조선업 같은 중국 경쟁 업종으로 하는 그런 그 선박 산업 이런 데가 살아나면 하락 기간은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더 벌고 이제 GNI나 GDP도 더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시장 상황을 잘 보면서 저도 좀 정확한 시장 진단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현재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쪽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